자, 일제의 식민 통치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죠.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이 시기가 어느 시기 정책인지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판결문이 딱 나왔는데요. 보니까 피고인 박땡땡, 이 사람을 태 90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유를 보니까 뭐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라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가 봅니다. 그런데 태가 뭔가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태형의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조선 태형령 몇 조 몇 조에 준해서 뭐 처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형령이 시행되었구나. 그리고 태형령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태형령이 있었던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헌병 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었던 요 시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른바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1910년대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가 나타나고 그런 제도가 운영됐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이니까 오답에 당연히 1920년대인지 뭐 3, 40년대인지 이런 시기와 관련한 구분, 그 문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자,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 일제강점기 전이지요. 대한제국이 시행했었던 광무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원수부는 대한제국이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조직이지요. 자, 이번에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자,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이 신간회 창립은요 1920년대에 해당합니다. 신간회라는 민족 유일당 단체가 뒤에 1920년대 우리의 민족운동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일제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네요. 3번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었다. 치안유지법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제정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제정된 법으로 여러분이 앞서 봤었죠. 예, 뭐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런 법적 조치였었고요. 이 제도는 해방 이후까지 당분간 쭉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용됐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그 이후여야 되겠지요. 4번 헌병경찰제. 본 것처럼 헌병경찰제도가 1910년대 무단통치의 일환으로 시행이 된다. 예, 군 헌병이 민간인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통치 방식이고요. 태형령이라는 제도가 1910년대 마찬가지로 시행이 됐었지요. 재판 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다 박탈되어 버렸었던 이 1910년대 암울한 무단통치 시기에 해당하겠네요. 자, 5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여 약탈된 토지를 관리하는 이런 식민통치 기관인데 이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에 해당합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잖아요. 예, 그 이전에 설립이 되고 이후에도 쭉 약탈된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일제강점기 시작 그 전 시기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마찬가지로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 중에 어느 시기일까 일제의 통치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쭉 보니까 뭐 교원의 선생님, 교원 이런 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원의 허리에서 장난감 칼을 떼어 놓을 날은 언제인지 숨이 막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해설 보니까 이 소설에는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이 시기의 모습이다. 그래요. 학교 교원들이 이렇게 제복, 칼,
이런 것을 바탕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1운동 이전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다. 3.1운동은 1910년대 말이지요. 자, 그 이전이니까 마찬가지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공포 정치의 모습이 등장하는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자, 그러면 1910년대와 관련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다. 1번에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자, 이 애국반의 조직은 1930, 40년대 일제가 전쟁을 쭉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이런 하부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한국인들 참여해야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홍보, 선전을 했었겠지요. 자, 그래서 전시체제가 강화되던 일제 후반부 통치 방식,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1번 가끔씩 등장할 거예요. 자, 이번에 회사령을 시행했다. 회사령이란 거는 앞서도 본 것처럼 회사 설립의 요건을 허가제로 규정을 했었지요. 회사 설립의 요건을 허가제로 규정해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를 잘 안 해주겠다. 그래서 회사 설립을 통제하고자 하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경제 수탈 정책에 해당합니다. 1910년대에는요, 회사령뿐 아니라 토지 조사 사업과 같은 이런 식민 통치 방식 제도가 시행된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봤었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앞서도 봤었네요. 이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요때 제정을 하여 이후까지 쭉 유지가 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4번에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미국 공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미국 공출제는요, 1920년대 시행됐었던 산미 증식 계획과는 조금 달라요.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쌀을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는 전시 체제는 아니었었어요. 다만 4번에 있는 미국 공출제는 전시 체제, 일본이 군량미로 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살펴봤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국가총동원법은 1930년대,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30년대 앞부분, 30년대 뒷부분쯤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선포됐었던 전쟁에 물자 인력을 총동원하겠다. 국가총동원법 또는 국가총동원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제가 전선을 확대했었던 게 41년의 태평양 전쟁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은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 한데 중일전쟁을 계기로 30년대 후반에 이런 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조금 구체적인 시점까지 같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1910년대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업이래요. 어떤 정책,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를 보니까요. 자,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세,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작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적을 명확하게 하여 토지와 관련한 정보를 명확하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토지세, 토지,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수집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토지와 관련한 뭘 보호합니까?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래요. 토지 소유권을 명문화하여 매매 양도를 간편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출처 보니까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조선총독부라는 단서가 나오면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종합하면 토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근거 작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적은 매매 양도 간편하게 하고 이용,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런 걸 제가 뭐라고도 말씀을 드리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토지를 바라보려는 이러한 시도. 그래서 토지 소유의 근대화다, 이런 표현을 당시에 쓰기도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사업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1910년대에 전개된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의 근대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토지 소유의 근대화란 게 뭡니까? 근대라는 걸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었죠. 뭐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자본주의, 토지 소유를 자본주의 관계로 바꾼대. 자본주의가 뭔데요? 돈이잖아. 자본. 그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토지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선전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은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따라서 여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경작권, 소장농의 경작권 이런 것들은 부정되었다라고 봤었죠. 토지조사 사업의 키워드가 기한부 신고제에 의한 소유권, 자, 요런 키워드를 봤었어. 예, 신고를 하면은 소유를 인정해 준다. 그런데 경작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소유권 인정해서 뭐 하려고요?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잘 활용해. 그럼 자본주의 발전해. 그게 바로 근대화 작업이야.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1910년대에 시행됐었던 무단 통치 시기 때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토지를 조사하여 이후에 거둘 세금 부담에 필요한 정보들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농촌진흥운동, 요거는 1930년대 요때 들어서 시행되는 제도이지요. 예, 농민들의 과격한 이런 모습을 달래주기 위한 이런 일종의 회유책. 예, 1930년대 일제가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당시의 경제 대공황, 이런 경제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측면의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자, 이번에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보장해줬다. 경작권은 부정했다 그랬어요. 소유권만 인정하면서 소장농들의 그런 권리들, 이런 경작권들은 부정되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3번.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자, 요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저기 현대사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법이라고 있어요. 자, 3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한 농지개혁법. 이 농지개혁법에서 관련된 설명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문장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지주들, 땅 주인들을 공장 주인으로 탈바꿈시켜서 농업 중심에서 산업 국가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정책적 의도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3번의 내용은 일제가 의도한 게 아니지. 토지조사 사업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토지 소유 관계의 근대적 개편, 그건 일제가 표방했었던 거고 실제 목적은 토지 약탈이잖아. 그래서 3번에 이런 의도라고 볼 수는 없다. 4번에 일제가 식민 통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시행했다. 뭐야? 토지를 뺏어갔다. 이것들이 말이죠. 예. 그래서 4번이 되겠죠. 토지 약탈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정 기반 확대. 5번, 세계적 대공황으로 인해 일제의 정책이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세계적 경제 대공황은 1920년대 말 있어서 1930년대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경제 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 중단됐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20년대, 1920년대의 정책이 이제 30년대 접어들어서 중단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참고로 여러분이 봤었던 산미 증식 계획,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법령이래요. 이와 관련한 각종 시행 제도가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죠. 토지의 조사 측량, 토지의 조사, 이 명에 의한대요. 그래요. 4조에 보니까요. 토지의 소유자의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 일제강점기구나.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런저런 정보들, 토지와 관련한 이런저런 정보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조사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단서들을 다 본 겁니다. 자, 결국 이 법령이다라고 한다면 앞서 본 것처럼 결국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시행되는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앞서 봤었던 문제인데 사료만 바뀐 거예요. 실제 당시에 시행됐었던 그 법령의 조문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1번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다. 자,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행 결과로 조선 총독부 약탈된 토지들이 늘어나겠지요. 뺏은 토지들이. 그래서 재정 수입이 증대가 아니고 증대가 된다. 맞다라고 볼 수 있네요. 2번에 지게 아문이 설치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지게의 발급. 요거는 앞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등장하는 사업이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토지 소유 증명서 지게를 발급했다. 표면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이랑 표면적으로는 같아요.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의 현황을 근대적으로 파악하겠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요.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약탈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2번은 광무개혁 당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다. 3번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농업 이민이 증가하였다. 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옵니까? 약탈한 토지에 싼 값으로 획득할 수 있으니까 농업 이민들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4번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할까요? 토지를 뺏겨서 쫓겨난 겁니다. 밀려난 거예요. 그래, 맞겠지. 5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보유 토지가 확대되었다.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는 식민 착취기관이다라고 봤었고,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설립 자체는 일제강점기 이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도 유의를 하시는데 토지조사 사업에서 활용을 하겠죠. 답은 2번. 5번 문제. 다음 문서 작성된 당시 실시된 일제의 정책이다. 당시 시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시된 일제의 정책,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단통치인지 문화통치인지 그리고 민족말살통치인지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요. 지금 무슨 세계적인 불안 여파가 있대요. 민심이 안정되지 못했대.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정책으로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하겠대. 그리고 교육제도도 개정하겠대. 변화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교육제도도 이전과 다르게 개편을 한대. 그러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런데 조선인 소장층 중에서 유력자를 발탁하여 이렇게 활용한대요. 그리고 이거 발표한 사람이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요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지방자치제 실시할 거야. 그리고 차별 대우하지 않는 교육제도,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것 같아요. 하지만 유력자를 발탁한다. 통치에 도움이 되는 유력자, 친일파들을 발탁하여 키우겠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이토 모카토는요, 당시에 부임했었던 총독입니다. 자, 당시는 언제입니까? 1920년대 문화통치 또는 민족 분열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일제는 문화적인 통치를 표방을 했었으나 실제 모습은 친일파들을 이런 친일 세력들을 발탁하고 키우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차별은 없다. 교육 제도를 봐라. 이전과 달리 일본의 학제와 조선인의 학제가 같아졌다라고 선전할 것이고요. 지방자치제 조선인들에게도 통치 권한 일부를 허용해준다. 자치권을 허용해준다. 라며 선전했었던 1920년대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죠. 친일파를 키워서 민족의 분열 그리고 갈등을 유도하겠다. 1920년대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였다. 국민징용령 그러면은 강제징용 일제가 전시로 들어갔었던 19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징용령, 학도병, 징병제 이런 전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한국인들의 노동력 동원,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성행하던 시기. 자, 2번 한국인의 한해 적용되던 조선 태형령을 공포했어요? 아니죠. 태형령을 1920년대는 철폐했었죠. 그래서 2번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합니다. 3번 쌀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는요, 일본 본토의 산업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 쌀 생산이 부진하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 본토에 부족한 쌀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수탈하는 미국의 생산을 증대시켜서 더 많은 양을 수탈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시행하게 되지요.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사상범 보호관찰령과 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거 기억나십니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상에 의심이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건데요. 요게 더 강화됐었던 게 사상범 예방구금령. 특별한 어떤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통제, 구금할 수 있다라는 걸로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1930, 40년대에 있었던 정책이지요. 연도 숫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강화된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국가 총동원령을 계기로 하여 국가의 모든 것을 전쟁에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사상범들도 전시체제 때 방해되는 자들을 통제하겠다. 따라서 4번은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데 보호관찰령과 예방구금령 요 두 가지 같이 시점을 좀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5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앞서도 봤네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당시의 정책이다라고 봤었죠.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대책이 발표된 이후래요. 이 대책이 뭔가? 친일단체 조직의 필요. 친일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의 친일적 단체들을 만들게 하고 상당한 편의, 원조를 제공한대요. 친일파들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친일파를 키워서 민족의 분열을 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면의 이런 것들을 조직한 다음에 간사, 평의원 이런 것들을 두어서
유지가 단체를 잡도록 한대요. 각종 편의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일제 지배에 협조하는 세력들 이들을 키워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이토 마코토. 예. 이 총독이 문화통치 시기 때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민족 분열 통치 시기 친일파를 키워내는 이런 시기의 정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발표된 이후니까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그 이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 한국인의 안에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대에 해당하죠.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 태형령. 앞서도 봤었다. 이번에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마련되고 이후에 쭉 적용이 된다라고 봤었죠. 자, 따라서 문화통치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니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자, 3번에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기에는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예, 태형령이던 토지조사 사업이던 다 무단통치 시기 1910년대 정책으로 봤었죠. 4번에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헌병이 치안, 경찰을 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병경찰제라는 1910년대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5번에 회사 설립 시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이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봤었던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이런 수탈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다음 문제 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내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 내지가 식량이 부족하대. 이 글 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의 지역, 내지 식량이 부족하대. 허허. 그래서 쌀을 늘려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되나 봐. 반면 조선은 이런저런 이유로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대. 야, 그러면 조선은 내지가 아닌가 봐. 조선에서 잘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 내지로 반출한대요. 근데 조선 내에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네 번째 줄에 만주산 잡곡을 수입하면 된다. 자, 지금 이 얘기들 전부 다 우리가 봤었던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이죠. 자,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에 시행된 이 제도는 일본 본토의 식량 부족, 산업화로 인한 식량 부족. 그래, 본토가 내진 거예요. 부족하니까 식민지 한반도 조선에서 조선 땅에서 요거를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것이요. 조선 내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 이상을 가져온다.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만주산 잡곡으로 충당시켜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다 라는 것을 키워드로 파악을 한 거야. 시기는 문화통치 시기.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기. 이번에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자, 이거 언제였었죠? 화폐 정리 사업은 1904년 부임했었던 메가타. 이거 기억나십니까? 1차 한일협약, 일제강점기 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고문 통치를 통해서 빼앗겼었던 그 시기, 그때의 정책, 그때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화폐를 무효화하는 이런 사업을 전개했었죠. 3번에 보안회의 경제적 구국운동을 조사한다. 보안회 마찬가지로 국권을 빼앗기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때 단체인데 이 보안회가 뭘 했었냐면은 황무지 개간권 이걸 수호해야 된다. 애국대모운동단체로서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권 수호운동. 4번에 방공령이다. 요거는 이전 조선정부 시기 때 이루어졌었던 당시 모습이죠. 방공령과 관련한
그 법적 근거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있었지. 이 반공령 선포는 1880년대 말 89년 이때에 해당하는데 이게 언제였었냐면은 갑신정변에서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거문도 사건 나오고 반공령 조치로 인한 반출 금지, 쌀 반출 금지. 하지만 일본에 배상금을 물었다. 자, 이 얘기 그 이전 근대 시기 일제강점기 전 반원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5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과정이래요. 그러면 이거 일제강점기 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시점을 파악하라 라고 봤었죠.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는 1920년대이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8번 문제. 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농민분들인 것 같은데요. 뭔가 근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계획 실시로 수리조합비 부담이 커졌대. 세금 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뭐 부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래서 살겠나? 큰일이다. 우리 마을 박서방은 소장농으로 전락하였다지. 우리 집은 쌀이 없어서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만 먹고 있다네. 허허, 큰일이다 이거죠. 이 계획으로 인해서 돈을 더 내래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빚쟁이가 되었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만주에 값싼 잡곡을 들여와서 이거 먹으래. 자, 이 계획. 좀 아까 문제에서도 봤었던 산미 증식 계획이죠. 1920년대 시행된 산미 증식 계획은 쌀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쌀의 생산을 증산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가져간다. 그래서 수탈 그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증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탈로 쌀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증산에 들어간 비용은 농민에게 이렇게 떠안게 만드는 당시의 삶이 어려워지는 모습이었겠죠. 자, 그래서 산미증식계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독립협회 결성 계기가 되었다. 독립협회 결성이라니요. 일제강점기 한참 전이죠. 이는 1890년대 말 독립협회,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런 거 나왔었던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1920년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국채보상운동 일제강점기 전이죠. 1907년 시행됐었던 우리가 전개했었던 국채보상운동. 일본에게 진 빚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를 기점으로 하여 전개됐었던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라고 일제강점기 전에 봤었어요. 자, 3번에 메가타의 주도, 메가타는 재정고문, 1차 한일협약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했었던 메가타가 앞서 문제 보기에도 있었네요. 화폐 정리 사업을 전개했었죠.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전에 해당합니다. 4번의 토지조사 사업은요. 매력적인 오답인데 1910년대 토지를 약탈하는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쌀을 수탈하는 거죠. 자, 그와 관련한 내용이 5번에 있습니다. 일본, 앞서 문제에서는 이거 내지라고 표현했었잖아. 그죠? 일본 내지의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털어먹자. 그런 정책이 산미증식계획이었네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시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국민학교의 수업 장면이래요. 일제강점기 때 국민학교다라고 하면은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에요. 황국신민화 정책이 언제 시행됐죠?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다른 단서도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이 1930년대 후반이라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40년대 일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 세 가지 전쟁 시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0년대 앞부분에 만주를 쳤었던 만주사변, 30년대 후반부쯤에 중국 대륙을 친 중일전쟁,
40년대 앞부분 41년에 전개됐었던 미국 하와이 태평양을 전체를 먹겠다라고 하여 일으켰었던 태평양 전쟁. 자, 그래서 당시 일제의 침략 행위다라고 한다면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는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죠. 일제가 수행하는 전쟁에 한국인들을 적극 동원하겠다라는 정책, 그리고 일제의 정책을 인력과 물자로 뒷받침하자 라는 이런 수탈 정책.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앞서 계속 봤는데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 정책, 회사 설립의 허가제. 2번 치안유지법 제정이다.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주로 탄압하기 위한 이런 법적 제도 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후에 적용된 거는 쭉 이어지긴 한데 제정 자체는 20년대. 3번의 헌병경찰제 실시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무단통치 시기 때 헌병경찰제도. 4번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여러분 요거 뒤에 우리나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하자, 직접 우리 민중들을 교육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되나 이것이 좌절되고 일제가 설립했었던 게 경성제국대학이군요. 요게 1920년대 시행되는 일제의 정책이에요. 예. 한국인들이 대학교 만들지 말고 일제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인 거죠. 자, 5번 앞서 문제 보기에서도 봤었는데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사상범 다시 한 번만 쓰자면 고호관찰령. 그리고 요게 강화됐었던 게 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요렇게 다 1930, 40년대 있었죠. 국가총동원법을 계기로 이제 강화됐었던 일제의 통치 방식. 자, 어쨌든 지금 요 시기다라고 하면 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사상범을 왜 통제합니까? 사상을 왜 통제합니까? 예, 일본 전쟁 수행에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즉 독립운동가 탄압하겠다, 이러한 당시의 또 다른 법령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번 문제. 밑줄근 이 시기 일제의 정책. 자, 마찬가지로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 공원에 지금 동상이 있는데요. 무기 공장이 있대요. 근데 강제 동원된 노동자 모습을 형상화했대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 확대하던 시기. 30년대 후반 중일전쟁을 일제가 일으켰다. 전쟁에 미쳐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30년대 초에 만주사변, 일제가 전쟁을 일으켰다. 30년대 후반에 중일전쟁, 전쟁에 미쳤다. 41년 태평양전쟁, 전쟁에 완전히 미쳤다. 이런 당시의 모습. 자, 어쨌든 이 시기다라고 한다면 30년대 후반, 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리고 전쟁에 동원하는 이런 모습이 강화되던 시기.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의 치안유지법 공포. 이쯤 되면 슬슬 질리죠. 너무 많이 봤어요. 1920년대 일제 사회주의자 탄압과 관련한 정책. 2번의 토지조사령, 토지조사사업이죠. 1910년대. 예. 3번에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했다. 마찬가지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이쯤 되면 따박따박 기계처럼 나오겠네. 4번에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를 시행했다. 식량을 배급하면서 통제한다. 왜? 군량미 써야 되거든요. 미국을 공출한다, 가져간다. 왜? 군량미로 써야 되거든요. 바로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이때의 전쟁 수행 뒷받침 정책이지요. 이렇게 식량을 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속도 공출한다. 예. 숟가락을 가져가네요. 철문을 떼가네요. 왜? 총알이 없다 이거지. 그지? 예, 금속도 가져가서 일제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했었구나. 5번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 보통학교는 초등교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거 뒤에서도 언급을 간단히 할 건데 원래는 6년인데 4년으로 규정했었다가 6년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요게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 차별적인 교육 정책이고요. 일제랑 같이 맞추어서 표면적으로 차별을 없앴던 1920년대의 교육령입니다. 자, 어쨌든 5번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대놓고 차별하던, 그리고 무력에 의한 강압 통치가 이루어지던 1910년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1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에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 제과업체 캐러멜 광고래. 탱크 전투기 캐러멜도 싸우고 있다. 야, 이쯤 되면 이거 지금 너무 좀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이죠. 과자에 이거 무슨 뭐 전쟁 동원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전쟁에 동원하는 이런 모습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것이 명문화됐었던 게 국가총동원법이다 라고 봤었죠. 자, 그럼 이 시기다라고 하면요. 1930년대 후반 일제 통치가 전시 통치가 강화되던 시기의 모습이에요. 전쟁에 미쳐가는 이런 시기다. 어쨌든 통치 방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이 시기 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기가 5개가 있는데 조금 생소한 게 1번과 5번에 있어요. 일단 2, 3, 4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경성제국대학. 자, 요거 앞서 보기에도 나왔었는데요. 1920년대 우리가 대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한다 그랬어요. 이를 좌절시키고 일제가 만든 대학교. 그래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이고요. 요거는 뒤에 이론 강의 우리 민족 독립운동 관련한 내용에서도 등장할 겁니다. 자, 3번에 헌병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한다. 헌병경찰, 태형. 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하죠. 4번에 원산 총파업에 연대지원금을 보내는 외국 노동자다. 원산 총파업. 자,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강의를 따라오셨다면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주제인데 1920년대 말 전개됐었던 파업, 노동쟁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 민족운동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3, 4번은 아니죠. 자, 1번은 간혹 등장하는 내용이요. 몸빼. 여자들 몸빼 바지. 그거 일본 여성 노동자들 작업복이에요. 열심히 여성들도 일하라. 전쟁을 뒷받침하라.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애국반. 자, 이게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도 동원하고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애국반이라는 하부 조직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인력을 이렇게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시 모습의 정책이에요. 자, 5번은 조금 지역적인데요. 안창남 고국 방문 비행 환영하기 위한 상경하기 위해서 상경하는 청년이다. 안창남은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한국인 파일럿이에요. 이분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늘에는 안창남이 하늘을 날고 있구나. 우리 민족의 그 자부심을 이분께서 대신 이렇게 날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땅에는 엄복동, 여러분 뭐 저기 영화 같은 데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전차 왕, 자전거 사이클 선수로 유명했었던 이분들이 민족운동 이 당시 우리 민족의 그 좀 어려웠었던 마음을 달래줬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안창남은 나중에 실제로 독립운동가로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기가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었던 당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을 달래줬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1920년대 3.1운동이 좌절되고 침체되어 있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달래줬었던 분 중에 한 분이구나 정도로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 40년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교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정의 건이다라고 하는데요. 조선인 호주 본령 시행 6개월이네. 새로 시를 정하고 신고하래. 성씨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령했대요. 그러면 성씨를 바꾸는 거네요. 일본식으로 바꾸네요. 창씨 개명. 창씨 개명 정책은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전쟁 투입해야겠다. 당시 일본이 민족말살 통치를 강화시키는 이 시기 때 해당되는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궁성을 요배하도록 하고 일본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자, 이게 바로 다 1930~40년대 민족말살 통치 시기 일제가 전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시행했었던 이른바 황국신민화 정책이지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왕, 천황이라고도 하는 천황국가를 숭배하고 신화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인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작업 1930~40년대의 정책.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부죠. 1번의 통감부 설치는 앞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을사늑약 기억나시죠? 통감부 설치, 통감의 권한은 외교권을 뺏어갔다 을사늑약. 자, 이번에 조선 태영령을 시행했다. 1910년대죠? 3번도 마찬가지 헌병경찰제 1910년대죠? 그 다음에 5번 먼저 보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비다. 이것도 앞서 계속 봤었는데 일제강점기 전에 해당한다 라고 봤었어요. 자, 4번은요. 여자 정신근로령을 공포하였다. 정신근로령,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겠다. 정신대, 그리고 한국인들, 학도병, 학생들도 동원하겠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을 전쟁터로 강제 징병하겠다. 그래서 여자 정신 근로령뿐 아니라 학도병, 징병제 이것들 다 일제의 통치 막바지 때 전쟁에 완전히 미쳐가던 1940년대의 정책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이런 식으로 동원하고 있구나. 자, 답은 그래서 4번 이 시기와 관련한 정책 구분이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정책이냐, 그리고 몇몇 세부적인 정책들, 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